사주명리학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점이 사주명리학을 제가 뭐 4,000년 됐다, 3,000년 됐다, 5,000년 됐다 뭐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주명리학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져서 계속 이어져 왔는가 이걸 아시면 뭐 있어 또 보이고 그다음에 사주명리학이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형태였구나.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어느 때 존재했구나. 그런 걸 아시게 될 거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어떤 시간을 마련했고 이것도 뭐 아시면 도움 돼요. 제 강의 내용을 달달 볶아 배우면 뭐 그냥 말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보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세계사를 배우면 요즘 중학생들도 세계사 배우던데 세계사를 배우면 보통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BC 4000년에 시작된 거고 위치가 저쪽 이 유럽에 가깝고 이집트 문명은 BC 3200년에 시작됐고 그다음에 인도 쪽에 인더스 문명은 BC 3300년에 시작됐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주의 탄생은 중국 내륙 쪽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나중에 말씀드릴 것 같은데 중국 역사도 그렇고 지금 한국 역사도 그렇고 아시아 쪽 역사 그러니까 중국부터 한반도까지의 역사 자체가 사실은 묶여서 돌아갔기 때문에 그 고대사가 누구 건지는 아직 몰라요. 지금 뒤져봐야 나오는 거니까 뒤져봐야 나오는 건데 일단 중요한 거는 BC 5000년부터 시작됐다 황학문명은. 그래서 다른 데보다 문명이 한 1000년 빠르다. 그래서 1000년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 발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에 유리하게 역사를 바꾸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죠. 계속하고 있어서 아직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고대 중국 황학문명이니까 중국 보면은 이게 황제 그러니까 삼황오제 처음에 시작은 삼황오제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시작. 그러니까 황제가 몇 명 있었냐면은 수인이라는 황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복희라는 황제가 있고 신농이라는 황제가 있었고 수인 이 사람은 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불. 또 술이니까 꼭 물 숫자 같은데 불을 만드는 사람. 이게 부싯돌 숫자거든요. 불을 만드는 사람이고 복희라는 사람은 지금 거의 신으로 조각받는데 임금으로 조각받거든요. 복희는 수렵하고 물고기 잡는 거. 그러니까 사냥하고 물고기 잡는 거. 됐어요. 그러니까 뭐 잡다 보니까 거북이 등껍질도 잡다 보니까 이게 팔괘도 만들었어요. 문자 형상 팔괘를 만들었어요. 팔괘 이전에 이때가 시대로 하면은 석기 시대 좀 지나고 청동기 시대 정도 됩니다. 석기 시대 지나고 청동기 시대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팔괘를 만드는데 팔괘 이전에도 그러니까 팔괘라는 점 찍어가지고 하는 그런 문자였는데 팔괘 이전에도 문자가 있었어요. 팔괘 이전의 문자는 어떤 문자였냐면 결승 문자. 이게 뭐냐면 나무 막대기에다가 끈 하나 묶어놓으면 한 번, 끈 두 번 묶어놓으면 두 번, 끈 세 번 묶어놓으면 세 번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나무 박아놓고 아니면 돌 놔두고 그죠? 끈을 묶거나 하면은 위치 표시. 이게 결승 문제예요. 사인은 되죠. 사인이나 숫자 몇 개 계산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팔괘는 뭐다? 점 하나 둘 셋 넷 찍고 그죠? 8개의 점을 찍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거를 이때 만든 거예요. 저런 고대에. 그 다음에 신농이라는 사람은 농사법을 만든 사람. 쉘터 만들었다 했는데 유소시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은 집 만들었다고 나무로 이 가리는 집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출발한 거죠. 이렇게 출발한 겁니다. 이게 서양보다 훨씬 더 빨랐다 동양이.
그 이제 이 다음 시대가 이제 오경 시대입니다. 오경 황제. 예, 이제 오제. 오제는 뭐 황제, 전우, 곡, 요, 순 있는데 이때 황제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황제가 최고죠. 신급으로 취급받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뭐 수레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화살도 만들고 그다음에 나침판을 만드는 지남침이라는 나침판도 만들고 그다음에 문자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간지를 만들었어요. 간지 황제가. 그죠? 간지 시작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까 신농도 경작하면서 약초 같은 걸 만들었는데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뭐 약초도 기백이라는 사람이 양초도 만들고 그다음에 12연계 율려라는 악기도 만들고 그다음에 청간지지 그러니까 이 간지 청간지지를 만들어서 이걸 농업에 사용해서 농업의 혁명을 일으킨 것도 황제다. 그러니까 거의 청간지지의 탄생, 음양오행 청간지지의 탄생 자체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때가 언제다? BC도 아니죠. BC 이 다음 나라가 하나라 상나라인데 하상이 신석기 청동기니까 그 이전에 이미 이런 게 시작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시작됐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때부터 뭔가 이제 문자를 만들어서 통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고 이제 하나라 유명한 우임금이라고 있는데 패스하고 그 다음에 은나라 여기서 이제 하도낙서라는 주역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음양오행문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사주명리 시작은 이때라고 볼 수 있죠. 은나라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거의 얼마 전까지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 고대 중국 사망오제도 그렇고 하나라, 상나라, 은나라가 전부 다 전설 속의 나라다. 이랬는데 실제로 여기서 은허라고 해가지고 은나라에 유물들이 발굴되기 시작하고 지금도 막 발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발굴되면 실제 이 후대에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은나라에 시작한 걸로 막 나올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다음 나라가 주나라거든요. 주나라인데 이 주나라가 가장 골치 아팠던 게 오랑캐예요. 오랑캐는 누굽니까? 오랑캐 징기스칸 나라 몽골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반도 쪽에 있는 모든 게 만주족이 다 오랑캐로 부르잖아요. 이것 때문에 주나라가 미칠 지경이었다. 이게 주나라 역사에 나옵니다. 근데 은나라도 뒤지다 보면 여기도 오랑캐가 나오겠죠. 그죠? 그 위에도 뒤지다 보면 나오겠죠. 이 말을 왜 하냐면 실제로 사망오제에 있는 인물들이 특히 신농시나 복희시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한반도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한족이 아니고 만주족이나 이런 쪽 사람이다 이런 설이 아직 지금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 고세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죠. 역사 싸움인데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디가 시작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는 아시아는 하나의 통이었는데 반대편으로 가려니까 실크로드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실크로드를 넘어야 되니까 그냥 황하간 유역에 모여가지고 그냥 한쪽 애들 살고 저끼리 잘 살고 그 다음에 만주하고 한반도 일본 쪽 해서 얘들끼리 또 잘 산 거예요. 뭐 나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농작물을 더 많이 생산하는 기술이 생기는 땅이 넓은 데가 돈을 버는 그러니까 이게 힘이 강한 형태로 됐죠. 그래 중국이 더 강한 형태로 된 거죠.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현대 과학 기술이 들어와서 그걸 빨리 받아들인 일본이 더 강해졌다가 전쟁을 일으킨 거고 지금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점점 비슷해지고 얼마 전에 일본의 그 GDP를 뛰어넘었죠. 그죠? 일본의 GDP를 뛰어넘었죠. 한국이. 그래서 지금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비슷하게 거의 비슷해졌고 지금 코로나 사태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일본은 완전히 내려앉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림픽이 연기됐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진 빚이 80조 이상의 빚을 더 그러니까
떠안아야 되는 형태, 그 다음에 연기됨으로 인해가지고 각종 생기는 문제, 그리고 걔들은 지금 방사능 때문에 난리죠. 난리도 아니죠. 그리고 이번에도 또 태풍이 잘 때려줄 거예요. 두드려 줄 것이고,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걔들도 새로 바로 서려고 하면, 일본도 바로 서려고 하면 실제로 아주 투명한 정권이 들어서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가능성이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 일본 사람들의, 제가 일본을 아주 많이 연구하고 많이 가보고 그런 사람이라서 일본 사람들을 하면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중국을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우위권일 수도 있는 거죠. 우위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사망오제 거의 뭐 몇천 년을 그냥 확 뛰어넘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고 이제 주나라에서 제대로 된 국가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봉건제라는 국가의 형태가 나타나요. 이 봉건제라는 건 뭐냐면 진짜 왕이 하나 있고요. 이 왕이 어떤 땅을 제후라는 애들한테 하나씩 떼줘요. 떼주고 제후. 그래서 제후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얘들을 떼주면서 세금 바쳐 이러면서 지배하는. 그래서 중국 전역을 지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주나라. 그런데 지금 주나라 보면 아까 오랑캐 침략해가지고 뭐 수도도 옮기고요. 동천이라고 하죠. 수도를 옮기는 거. 동천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왕인데 지가 오랑캐한테 쫓겨가 막 도망다니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제후들이 힘이 커지는 거죠. 왕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아, 왕조가 제끼뛰고 내가 통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주나라의 올락으로 이어지고, 이때부터 주나라부터 철기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무기 같은 게 철기 시대 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칼 찌르면, 그러니까 청동기 칼로는 때리면 아프대요. 아픈데 철기는 이제 베어지죠. 예, 그런 시대가 된 거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춘추전국 시대. 이제 춘추전국 시대에 춘추전국 시대 유명하잖아요. 공자도 이때 나왔고, 그죠? 제자백가 막 나오는데, 춘추전국 시대가 BC 8에서 3세기. 그 앞에 보시죠. 얘가, 주나라가 BC, 보이죠? BC, 10에서 256년. 은나라가 BC 1600년에서 1046년. 하나라, 요 정도 해놨고요. 이걸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BC를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있으면. 지금 춘추전국 시대에 귀곡자라는 사람이, 이게, 귀곡자가 사주명리를 만들어요, 사주명리. 이 사람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주명리학의 시작은 지금 뭐 이 사람이 정확히 언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귀곡자는 이게 손자병법이나 뭐 손빈병법이나 이런 책을 보면 걔들이 신급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귀곡자거든요. 이게 BC 8에서 3세기니까 그죠? BC 3세기라고만 잡아도 5000년. 그죠? 지금 2000년이 다 됐잖아요.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사주명리학 역사를 어떻게 잡느냐에 달라지는데, 귀곡자로부터 잡으면 5000년이라 봐도 무방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뭐 오행술, 뭐 점성술 다 있었죠. 춘추전국 시대는 모든 학문이 다 돌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진나라, 진시황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 다 불태우죠. 분서갱유가 일어나서 진나라가 BC 221년. 그죠? 분서갱유하면서 다 태웠는데 사실은 진나라는 20년밖에 안 돼요. 20년.
그러니까 지가 쇠가 빠지게 통일시켜놓고 쇠가 빠지게 이런 말 하나 들으시려나? 열심히 통일시켜놓고 불로초 구하러 다니다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들어선 나라가 초나라입니다. 초나라. 초항우, 한유방. 이 두 나라가 동맹을 해서 진나라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나라가 그러니까 초나라를 이제 한나라 유방이 배신을 해가지고 날려버리고 이제 한나라를 만드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초안지, 그죠? 장기가 여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장기가 나온 게 BC 22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200년 전에 이런 걸 보고 장기를 만든 거니까 장기라는 것도 엄청나게 오래된, 그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사면초가라는 말도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항우는 끝내 자살하는데 그 자살할 때 그 폐왕별이 유명한 요즘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뮤지컬 폐왕별이 있잖아요. 영화도 있었죠. 폐왕별이 장국영 나오는 영화. 예, 폐왕별이도 여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사구팽, 이게 초나라 장수인데 실컷 장수 한신 실컷 해먹고 이게 한나라 유방이 팽시키는 걸 토사구팽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다 2200년 전에 나온 사건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사주명리학도 이때 있었다 없었다? 이때 있었죠. 이때도 사주명리학이 있었지. 왜냐면 지금 방금 휙 지나간 게 봅시다. 삼국시대가 삼국시대가 어디지? 삼국은 한참 남았구나. 그러니까 기곡자 이후로 춘추전국시대에 이제 손잡이 굴비는 게 생겨났으니까 그 이후로 기곡자라는 책도 있습니다. 손잡이 굴 비슷한. 그 이후로 제가 헷갈렸습니다. 귀곡자도 사주명리를 했는데 실제 귀곡자가 사주명리한 거는 낙음이라는 사주고요. 낙음 사주고 이게 랑록자가 실제 사주명리. 그러니까 귀곡자가 한 사주, 지금 현재 사주하고 비슷한 게 랑록자가 하는 사주거든요. 연월로 사주를 봐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과거에는 연월로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낙음으로 보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해먹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당나라의 당사주로도 활용을 많이 해보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보는 사주명리학의 주류 사주명리학은 낙음을 쓴 게 아니고 연월로 보다가 일로 보기 시작한 거죠. 요거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놓쳤네요. 낭록자입니다. 그렇고 춘추전국시대에 아까 공제하고는 다 넘어갔죠. 그런 것이고, 예, 그래서 한나라는 전한과 호한 200년인데 총 400년인데 이때 보면은 한나라 때 이거 지워야 됩니다. 한나라 때는 간지로 연도를 표기해요. 그러니까 저때부터 이제 지금 하는 제가 말씀드린 갑자력이 있잖아요. 갑자력으로 연도를 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역사가 깊은 거죠. 엄청나게 깊은 거죠. 그죠? 이거 한나라 때 사마천 사기도 완성하고 BC 91년대에 있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삼국 위초고 삼국지 시대 지나서 이때 제갈공명도 명리학자죠. 그죠? 명리학자고 그 다음에 천문지리를 다 봤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역학자죠. 그죠? 그러니까 제갈공명도 사주를 보는 거죠. 사람의 언제 태어났나 이런 거 다 보고 다닙니다. 관상도 보고요.
근데 아직 이때까지도 관상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고, 이초고, 그 다음에 이제 AD 3년, 그냥 3년에 AD 4에서 6세기. 3에서 6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나라, 진나라, 그 다음에 동진, 진에서 동진, 위진 남북조. 우리 책에서는 위진 남북조 시대. 지나간 거죠. 위진 남북조 시대에 재밌는 게 뭐냐면, 달마가 들어오면 달마가. 위진 남북조 시대에. 제가 달마 이야기 말씀드렸죠. 달마 이야기는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냐면은, 달마가 만든 게 녹차예요, 녹차. 달마가 돌을 닦는데 너무 잠이 와가지고, 지 눈썹을 자꾸 눈곱이 감기니까 눈썹을 찢어가지고 던졌는데, 거기서 나무가 올라오더니 그게 녹차다. 그래서 그 잎을 다리 먹으니까 잠이 안 오다 해가지고, 스님들이 전부 다 녹차 따고 있는 거예요. 녹차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자는지 안 자는지는 제가 안 가봐서 모릅니다.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처음에 달마가 왔는데, 달마가, 이때 위진남북조 시대에 왔는데, 그 달마가 동쪽으로 가다가 뭡니까? 불교를 전파하러 왔는데, 그때는 뭐가 유행하고 있더라? 상법이 유행하고 있더라, 상법. 그러니까 관상법이 유행하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 포교가 안 먹히니까 어떻게 했다? 자기도 달마 상법을 면벽 수련을 통해 가지고 달마 상법을 만들었어요. 달마 상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마 상법도 아주 상법 중에서는 센 상법으로 나옵니다. 그 뭐 수나라 때 보면 이제 유학이 이제 수나라가 이게 581년 근데 여기에 이제 훈고학 들어봤죠? 훈고학이라는 유학도 나오고 이제 불교의 뭐 달마가 가져왔지만 불교의 제일 위에 있던 해능 스님이 이때 나오죠. 선종을 완성했다 이렇게 하는데 위에 삼장법사는 위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빨랐죠. 삼장법사 손오공 이서유기 이때가 언제다? 수나라 때더라. 그리고 이제 유명한 당나라가 나와요. 당나라가 사주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제 항상 유학이 발달할 때나 그 사주명리학이 발달하는 거거든요. 춘추전국 시대 이후에는 당나라의 공부학이 아주 발달했는데 이때 당나라 때 200 두보 그죠? 시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맨날 강에 배 띄워놓고 시 쓰고 하는 그런 사람들 200두보가 이때 나온 거죠. 그런데 이때 누가 나왔다? 당사의 이허중 많이 들어보셨죠? 이허중이라는 사람이 이게 당사주를 만들었다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이 귀곡자의 책을 번역해가지고 만든 책이 귀곡자 유문이라는 책. 해서 이 사람이 이게 생득제화, 왕상규수사, 그 다음에 성명학, 이런 거 전부 다 이허중부터 출발됩니다. 그 다음에 기약체계도 완성하고요. 당사주 자체를 찬성했다. 그리고, 나붕원은 연주 위주로 보는 거거든요. 연주 위주로 보는 건데, 그런 형태, 연을 위주로 보면서 띠를 보는 형태, 그게 당사주가 아주 발달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당이 끄자마자 5대 19기라는 시대가 시작되는데 여기 5대 19기 907년부터 한 1000년 정도까지 1000년 이후까지 있거든요. 5대 19개
정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형상하는 역학은 이 5대 19국 이후로 나왔습니다. 5대 19국부터 송나라까지. 여기에 진단이라는 분이 나와요. 진단. 암진단, 건강진단 할 때 그 진단자 맞습니다. 진단. 이 진단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름이 백운 선생이에요. 백운 선생 많이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백운 선생. 백운뭐 하는 거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때 나옵니다. 진단이라는 분이. 이분이 뭘 하셨느냐. 이분이 백운 선생, 그 다음에 희이 선생, 이런 이름을 자기 혼데, 이분이 복희의 역학을, 선천역학, 해가지고, 복희의 선천도, 부천도. 그러니까, 지금 주역의 기초를 누가 만들었다? 이분이 주역의 기초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사조명리학의 기초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마이상법이라는 아주 유명한 상법이 있는데, 마이상법을 한 사람이 마이도사거든요. 마이도사의 제자예요, 이분이. 그래서 같이 동굴에 들어가서 수련을 해요. 그러니까 수련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루 있는 화로에다가 얼굴 그리면서 상법을 배웠어요. 상법을. 그래서 마이 상법을 해석하는 책도 쓰고요. 이분이 무슨 엄청난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학파를 도서상수학파라고 하는데 재밌는 게 지금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윤두수라는 우리나라 3대 조선시대 화가가 있는데 이분이 숙종을 만날 때 진단을 주제로 이분을 주제라는 그림을 바쳐요. 그러니까 실제 이때 연대를 보면은 한 900년대인데 조선시대하면 1840 이러니까 거의 1000년, 한 800~900년 전에, 중국에 있던 진단을 숙종 때까지, 숙종 임금, 그때 기리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이분이 그만큼의 이 업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한국이 그때 분명히 유교를 숭상하는 나라라고 하지만, 그 유교 안에 당연히 역경이 있긴 있지만, 여기 모두 이분이 한 거는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역법의 모든 걸 다 하신 분이거든요. 진단이라는 분이. 그래서 다들 진단을 모르고 엉뚱한 사람만, 아까 이허중 이런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실제 모든 역학의 시작은 누구다? 진단이라는 분입니다. 이게 백운도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백운 붙이거나 백운을 자꾸 써먹는 이유가 이분 때문에 써먹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 잘 없습니다. 송나라의, 그러니까, 사실, 이 진단이라는 분하고, 서자평이라는 분하고, 거의 동시대에 살았을 수도 있다. 왜냐면, 서자평이 산 시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한 진단이라는 분은, 나이가 118세에 돌아가셨는가 그래요. 118년을 살았어요. 실제 도사니까. 진짜 도사라니까요, 저분은. 그죠? 우리나라에도 진짜 도사님 한 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한양원 회장님 같은 분은 정말 도사 반열에 계신 분이죠. 정말 도도 닦으시고 도도 높으시고 그런 분도 거의 백수 하셨거든요. 예, 그분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그때는 교통사고도 없으니까 진단이라는 분은 진짜 118년 살았는데 이제 서자평에 의해서 이제 자평명리라는 게 자평명리 그죠? 그 다음에 이 제자 서대성에 의해서 연해자평 많이 들어보셨죠? 연해자평 그죠? 이 자평명리라는 게 사실은 거의 격국이에요. 격국 자평명리. 이때도 또 이제 성리학에서 주자학 그죠? 한국의 성리학이죠. 주자학이 유행할 때죠, 이때가. 그리고 이때 이 비슷한 연대에 이제 몽골대가 징기스칸도 한번 왔다 가고요. 징기스칸도 왔다 가고 이제 와가지고 원나라를 만들죠. 원나라. 원나라는 몇 년이냐? 1271년. 예, 원나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에서는 사실은 이게 크게 발전 안 했겠죠. 그죠? 이 원나라에서는 크게 발전 안 했을 것이고, 이게 진단 서자표 이효주. 이제 명나라에 오면 명에서 유백온이라는 거예요. 유백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의 급이냐면 명태조의 주원장, 책사, 그러니까 제갈공명처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쓴 게 적천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적천수를 이분이 썼다는 말은 뭐냐면 제일 정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적천수를 쓴 거예요. 그죠? 왕이 명했을 수도 있겠죠. 왕이 쓴 걸 수도 있고요. 실제 적천수가 사주명리학 최고 도서라고 지금 하는 그런 다들 적천수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장공이, 이 사람 장남이 장신봉이라는 사람인데, 명리정종. 이 책도 막 번역에 나오고 합니다. 명리정종. 그죠? 그런데 이 책의 문제는 격국을 이상한 격국까지 막 써서 욕을 많이 듣습니다. 이때 비슷한 때 삼평통해 이런 것도 만육오라는 분이 삼평통해 이런 것도 써가지고 근데 이게 삼평통해란 책은 이때 나온 삼평통해란 책은 이게 자평명리가 아닙니다. 그 이전 명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평명리를 따르지는 않았다. 이런 보면은 그런 형태고요. 그걸 또 알 수 있는 게 이제 청나라가 돼서 청대가 들어오니까 청대가 이게 1636년 정도네요. 청대가 들어오니까 이때 이제 여춘태 그 유명한 궁통보감, 그죠? 궁통보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궁통보감이라는 책은 난강망이라는 책이 있어요. 난강망이라는 책을 이 사람이 정리한 겁니다. 자기가 직접 쓴 게 아니고, 이게 조화원약 이런 책도 다 같은 책이에요. 이 책은 용신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용신. 특히 조후용신. 그래서 실제 지금 조후용신 많이 쓰거든요. 용신 쓰는 분들이 조후용신을 많이 쓰시는데, 조후용신은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생극제화라고 하죠. 상생상극이 잘 안 맞아요. 상생상극이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명리학이라는 건 뭐냐면, 사주명리학은 아까 그러니까 자평명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전명리를 계속 쓰는 거고요. 고전명리를 계속 써온 거고, 그러니까 주도 세력이 있다 뿐이지, 책이 남아 있다 뿐이지, 그 책 남아 있지 않아도 계속해서 제자를 키우면서 하거나, 우리가 모르는 책이 있거나 해서 계속 오면서 이런 식으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게, 조우라는 전혀 다른 방법을 하는데, 사실은 조우용신은 뭐에 가깝다? 사실은 이게 음양학에 가까운 거죠. 음양학에. 그죠? 음양에 가까운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격국이 탄생해가지고 무슨, 격국론이 저 때부터 나온 거 아주 오래된 거지만, 격국이 있을 때도 옆에서는 뭐 하고 있었다? 옆에서는 그냥 음양학으로 자주 보고 있었다고요. 그 말이죠. 명리, 야건, 이런 거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나라 말기에 오면 또, 아까 진단이라는 분하고 비슷한 급의 한 분이 나오시는데, 이분이 설악오라고 해요. 설악오. 이분이 보면은 무슨 자평진전 평주 해가지고 용신, 억부용신 같은 거, 그 다음에 궁통보감 평주. 그러니까 과거 책들을 정리를 해서 막 책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최고의 이론가다. 사주명리학이 최고의 이론가다. 이렇게. 이분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심효섭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격국용신을 제대로 체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심효섭이라는 저분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격국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오행어법을 완성했다, 이런 말도 있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문제는 이렇게 잘 오던 중국에서 사주명리학이 끝나는 일이 생기죠. 어떤 의미가 끝나는 일이? 군서백류가 아니고, 전쟁, 중화인민공화국이 딱 생겨나면서 사주명리뿐만 아니라 문화혁명을 통해서, 그 이전의 문화혁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자도 무시해버리죠. 공자도 없애버리는 형태. 공자를 얼마 전에 부활시킨 거예요. 중국에 다시. 이게 장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래서 공자를 한 10년 전쯤에 막 띄웠어요. 공자가 통하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통하니까 공자를 막 띄워가지고 전 세계에 공자 학교도 짓고 막 그랬는데 시진핑이 하는 짓 보니까 쟤는 공자 학교를 짓는 이유가 유학을 퍼뜨리기 위함이 아니고 공산당 그러니까 자기 중국의 그러니까 일대일로니까 그거를 퍼뜨리기 위해서 중국 중화 사상을 퍼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해가지고 지금 막 없애는 그런 또 추세입니다. 좀 변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넘어가서 대만으로 넘어가서 계속 이거 명리학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유명한 학자가 원수산이라는 분이 명리강원이나 위천이라는 분, 명학강의, 하근충이라는 분이 팔자심리학. 이분이 중요합니다. 하근충. 이분이 드디어 사주팔자를 심리학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이걸 연구가 왜 중요하냐면, 그 이전 시대는 사주명리학을 필요성은 뭐냐면, 그냥 내 자식, 내가 어떻게 할 때 편하게 하고, 관리를 등용할 때 편하게 쓰고, 이런 형태로 주로 지배자가 피지배하는 계층 아니면은, 내가 유리하게 대인관계를 하기 위해서 써먹은 게 사주명리학이었다면, 이분에 의해서 이제 평등해졌잖아요. 평등해지니까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주와 월주, 그러니까 자식을 내가 모두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시대에서는 사주 전체, 사주 4개 기둥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특히나 일주를 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해야 하면, 안 하면 죽여버리면 되고, 안 하면 재산 안 주면 되고, 벼슬 안 주면 되고 하니까, 딴 날 시키면 되고, 그죠? 말 안 들으면 전쟁터 보내버리고, 아니면 귀양 보내버리고 하면 되니까,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요즘도, 그러니까 별로 좋은 사장은 아니지만, 보기 싫은 누가 하나 있는데, 쟤만 나가면 우리 회사가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쟤를 이사를 시키고 나서, 내가 회사에, 출근하기가 싫어진다. 그런 사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회사를 하나 차려줘야 나갈까? 대리점을 하나 떼줘야 나갈까? 어찌하면 나갈까? 어떻게 반말 없이 내보낼 수 있을까?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월급 많이 챙겨주면 나가겠죠. 그러고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못하는 시대, 사람에게 함부로 못하는 시대. 지금은 더군다나 함부로 못하는 시대죠. 이런 시대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심리가 중요한 거예요. 팔자에서 나오는 심리가 중요해. 그전에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얘는 어떤 애? 내가 시키면 좀 못돼도 일 잘할래? 이런 식으로 끝냈는데, 지금의 시대에서는 이 팔자 심리학을, 하근충 선생님의 팔자 심리학은 저거에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 자체를 분석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많다고 봐요. 그리고 사주명리학 자체를 여러 가지 심리 분석이나 이런 쪽으로도 활용하시는 분도 많고요. 기업에서는 당연히 많이 쓰고 있는데 좀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나 아니면 통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나 이런 걸 계속 만들어가는 단계다, 아직. 왜냐하면 이게 나온 지는 아직 100년이 안 됐어요. 그죠? 이게 나온 지는 아직 100년이 안 됐습니다. 한 80, 많이 됐으면 80년이겠네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 대만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고, 그죠? 이게 섬나라고 여기 중국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대만이 자기들 마음대로 뭘 하지를 못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이 92년도에 제가 군대를 갔는데 그 전에 중국어를 대만 분한테 배웠거든요. 대만하고 한국하고 교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중국하고 수교하면서 대만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대만하고 끊어졌죠. 제가 그 전만 해도 이런 분들하고 교류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러 간 거죠. 사실은 그분들이 저런 걸 했으니까. 그래서 중국어도 배우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대만이 그런 식으로 자기 나라를 제대로 나라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실제 지금 현재는 사주명리를 아주 많이 주고 있고요. 사주명리를 아주 많이 죽었고 지금은 뭐 자미두수나 또 이거 말고 다른 이론 좀 쉽게 할 수 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이론으로 하고요. 대만이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나라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나라는 거의 공산주의에 가까운 나라거든요. 가까운 나라라서 뭔가 이 사주를 봐서 내가 뭘 해서 커야지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통제하는 수단 자체가 대만도 3S 정책을 씁니다. 3S 그죠? 3S 그죠? 3S 정책을 씁니다. 3S 정책을 쓰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주명리학 복잡한 거 보는 것보다 그냥 내가 누구하고 연애하기 좋은가 그런 것만 봐요. 실제로 그 점을 보는 게 지금 이제 물론 그거 아닌 학자들도 있고 주역 쪽 연구는 대만을 따라가는 데가 없습니다. 주역 쪽 연구는 우리나라는 그 대만하고는 전혀 다르게 또 주역 연구를 하신 분이 아까 말씀드린 한양원 회장님 같은 분이 주역 연구를 하신 거고 그 아드님이 계시거든요. 그 아드님이 계신데 그 아드님도 이제 뭐 한학이나 주역이나 이런 데서는 뭐 사주명리학에서도 어느 정도 급이 있는 그런 형태로 하셨는데 이쪽하고는 좀 다르게 갔어.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에서 청일 전쟁을 하고 중국에서 일본으로 이 명리학 책 중에 정말 이게 알짜배기만 가지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부태산이에요. 이 사람이 명리학 책을 중국에 있는 그 명리학 책을 들고 와가지고 만든 게 아부태산 그러니까 일본에서 사주명리학을 띄운 거예요. 일본에 사주명리학을 띄웠습니다. 아부태산 이 책 보면 뭐 월령분일 이상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부태산은 뭐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청일전쟁 이후에 일제시대는 우리가 식민지로 있었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잖아요. 그때도 전쟁과 사무라이와 이게 최고인 나라입니다. 최고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아주 많은 책을 중국에서 아주 많은 사주명리학 책을 가져갔는데 역법, 각종 책을 가져갔는데 그 중에서 지가 일본에 이거를 맞는 걸 찾으니까 주로 어떤 것만 찾았겠습니까? 전쟁 때 쓰던 거. 그죠? 전쟁 시에 나왔던 사주명리학 이론밖에 못 쓰는 거예요. 일본이 그런 상태니까. 그 일본이 얼마나, 그러니까, 실제 일본 그때 상태도,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지금 일본 사람들은 안 그렇죠. 조금 남아있다고는 들었지만, 안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게 과연,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삼강 오륜이 있는 한국에서 타당한 이야기일까 하는 그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아부태산 시대에는 기본이 이거잖아요. 내가 길 가다가 내가 칼을 차고, 사무라이예요. 길을 가다가 내한테 누가 부딪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걔를 베어버리죠. 죽입니다. 걔를 죽이고 나면, 이 사무라이가 대장부잖아요. 대장부니까 죽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걔 와이프가 누군지 애들이 누군지 그거 데리고 가요. 죽인 이유는 부딪혀서 죽였는데 기분 나빠서 죽인 거죠. 어디 부딪혀요? 죽였는데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한다? 자기 첩 삼고 와이프를 삼을 수 있게 첩 삼고 애도 지가 키워요. 우리나라 같은 건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죽인 내 남편을 죽인 사람은 원수인데 걔들은
저 사람이 우리 남편을 죽었으니까 우리 남편보다 더 힘센 사람이네. 들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전까지. 불과 80년밖에 안 된 거죠. 그때까지 그 시대 문화였어요. 시대 문화. 그러니까 야쿠자 같은 애들이 누구 죽이면 그 집에 계속 용돈 보낸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 일본 소설을 몇 년, 한 30년 전이에요. 30몇 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 소설이 몇 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서관에 들어와 있는 일본 소설은 싹 다 읽었습니다. 물론, 다른 소설도 다 읽었어요. 다른 몇 권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보고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문화적 충격. 야하고 이런 얘기 때문에 문화적 충격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아니, 이게 도대체 가능할까 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능할까 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만든 게 뭐다? 아부대산의 사주보는 법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얘가 이걸 가지고 대만 가서 책을 냈다고 나와 있어요. 책을 내서 대만에서도 인정받았다 이렇게 나오지만 대만도 그때는 어떤 상태였다? 일본하고 같은 준전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맞았겠죠. 그런데 아부대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명리학 하는 사람들 아부대산 책을 가져와서 공부를 막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했다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판이죠. 아부대산식으로 보면 전부 다 나쁜 놈이고 그죠? 다 죽일 놈이고 전부 다 불륜이고 이래요. 그리고 뭐 하면 죽어요. 뭐 하면 나가면 충하면 죽고 뭐 하면 죽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자체가 어디서 나온 거다? 아부대산에서 나온 거다. 정통적인 사주명리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시기별로 전쟁 통해서 쓴 책들은 그럴 수도 있고, 평온한 시대의 천책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전혀 다르게 답이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일본의 사주명리학이 아부대산에 힘이 빠진 게 이제 1970년도 지나면서 힘이 빠졌거든요. 지금은 일본에서 사주명리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 이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 써먹는 거죠. 시대상하고 안 맞은데 더 이상 사무라이가 우리 남편 죽일 일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가 막 성장기가 되니까 일어나야 아부대산이 가져갔던 책은 어떤 책이다? 피지배 시대의 책이에요. 피지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시대의 책이었는데, 일본이 가장 먼저 근대화돼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선진국이 된 나라인데, 그 선진국 된 국민들한테 피지배 시대의 이론과 전쟁의 이론과, 그죠? 그런 이론이 들어있는 아부대산식 책이, 그러니까 사주명리학이 통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역학은 뭐다? 지금 일본 역학은 전부 다 점입니다, 점. 아니면 신점. 그러니까 무당이나 그냥 점 보는 거예요. 한국에 보면 육효 이런 거죠, 육효. 그냥 점 찍는 거. 주역점 보는 그런 형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5만 점이 다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손금이나 족상이나 이런 거는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애들 중에서도 제대로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려는 애들이 이제 좀 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고요. 이제 이래서 그냥 사주명리학 기초 지식은 끝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게 사주명리학을 하려면 그런 쪽이 이 동양 애들은 안 그래요, 사실은. 동양 애들은 별거 안 그럽니다. 교회 끝들이 그러죠, 교회 끝들이. 물론, 교회 끝들도 사족으로 옵니다. 목사들이 저한테 사족으로 오죠. 교회 끝들하고 기독교 신자분들한테 죄송한데, 교회 사람들이 겁니다. 요새 교회 끝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계속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하지 말라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 끝들을 했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기독교인분들한테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서양사는 안 보죠, 서양사. 서양사 중에 다른 나라 거는 필요 없고, 보통 기독교와 관계된 것만 잠시 보겠습니다. 기독교와 관계된 거. 보통 이게 서양사의 시작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가 BC 7세기입니다. 이때는 뭐냐면 이집트,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 있죠. 이집트 피라미드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통일을 한 게 아시리아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세가 이집트의 이집트의 유태인들을, 도망시킨 거잖아요. 데리고 와가지고, 홍해, 그쪽 바다 갈라지는 거, 그 홍해의 기둥인가? 그거 반대로 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 그죠? 모세. 그죠? 그러니까 모세 이후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들어가려고 이집트의, 유대인 노비를 데리고 간 게 BC 7세기 이전이거든요. BC 7세기 이전. 정확하게 나와 있는, 이게 파라오 왕 때니까, BC 1446년이거나 1227년이거나, 여기 적어놨구나. 이때부터 이 모세 이후로 생긴 종교가, 구약이라는 성경을 보는 유대교예요, 유대교라는 종교가 생겨납니다, 저때. 유대교라는 종교가 생겨나죠. 이거 아시리아 다음에 BC 6세기에 페르시아가 뭐냐면, 이게 동양과 서양의 최초의 전쟁을 일으킨 나라거든요, 페르시아가. 이게 마라톤 전쟁. 그래서 그리스가 승리하는 게 페르시아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가 생겨서 이제 그리스가 BC 모세 구약 그리스가 BC 5세기에서 4세기 이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실제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 그리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베이스 사상적인 기반은 전부 다 그리스 철학을 바탕인 거고 이때도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다? 노비죠. 그죠? 이때도 유대인들은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때도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BC 6세기 페르시아 때도 노예, 그리스 때도 노예, 계속 노예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그리스 이후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인데 여기 유명한 왕이 있죠. 알렉산더 왕. 알렉산더 대왕이 발칸 반도를 통일을 합니다. 그리스를 없애고 그리스가 없어진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가 없어진 이유는 40년 동안 옆에 있는 스파르타 연합군, 그리스 연합군하고 스파르타 연합군 40년 동안 전쟁하면서 힘이 다 빠지고 나니까 그 옆에 있는 마케도니아가 확 큰 거예요. 알렉산더 이분은 인도 쳐들어갔잖아요. 인도 쳐들어가서 이때가 헬레니즘 문명. 페르시아가 오리엔탈 문명이다. 오리엔트 문명이고, 헬레니즘 문명. 실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쳐들어가놓고는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4세기부터 거의 전쟁이, 한 100년 동안 거의 전쟁이 없네요,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그죠? 통일하고, 로마 시대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왔는데, 예수 탄생이, 원래는 AD 시작이 예수의 탄생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예수의 탄생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3년인가 이래요. 3년인가 4년인가? 실제, 예수 탄생은. 그러니까, 안 맞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문명이 BC에서 기원전에서 기원으로 넘은 거는 예수의 탄생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로마에서 이걸 이게 BC AD를 바꿀 때 실제로 예수가 태어난 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라 해가지고 교황이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교황급의 사람한테 시켰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계산착오로 인해가지고. 이것도 무려 백몇 년 지나서 밝혀졌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이, 예수는 아까 말했죠. 모세가 만든 유대교의 분파 중에 예수교파를 만든 사람이죠, 예수는 만든 사람이에요. 만들었는데, 예수가 이제 교회 목사들한테 십자가에 못을 박히잖아요. 왜냐면, 목사들이 잘 못하는 걸 지적하니까 그냥 못 박은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수교는 계속 번창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예수의 태어난 해도 안 맞아요. 그죠? 이거 1번.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슬람의 탄생이 되게 재밌습니다. 이슬람의 탄생이. 지금 기독교인이 많겠습니까? 이슬람 교인이 많겠습니까? 이슬람 교인이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슬람 교인이.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그냥 대충 보면 엄청나게 오래됐을 것 같은데 610년에 탄생됐어요. 610년에. 이게 이슬람이 생기게 된 게 뭐냐면은 무함마드죠. 이게 이슬람의 창시자가 이게 메카에 살았는데 메카가 이쪽 아랍 쪽에 그러니까 저쪽에 아랍권의 도시죠, 그죠? 메카 중심이란 뜻이죠. 그냥 메카만 하면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메카예요. 여기 살았는데 하도 유대교하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죠. 그리스도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하면은 유대교는 유일신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성자, 성부, 성신 이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문제는 유대교도 유일신인지 이건 안 정확합니다. 문제는 이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게 재림 예수가 많이 탄생하더랍니다. 재림 예수가 그렇게 많이 탄생하더래요. 그렇죠? 610년이면 예수가 죽은 지 6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지금 한국의 신천지처럼 재림 예수들이 막 탄생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들이. 그러니까 그거 보기 싫다고 만든 게 뭐다? 이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천지 보기 싫다고 만든 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어떻다?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그래서 이슬람의 무함마드는 뭐다? 지도자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이 죽으라고 싸우잖아요. 싸우는 이유는 실제로 유대교에서 둘 다 나왔어요. 둘 다 유대교에서 나온 종교인데 실제 성지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나 그죠? 이스라엘 쪽이 서로 성지가 겹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기의 약점이 있는 거예요. 약점이 뭐냐면은 이게 아무나 재림 예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돌아온다는 이걸 가지고 계속 퍼뜨리는 게 기독교인데 이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그냥 유일신을 믿는다는 자체로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욕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욕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 재밌는 게 이거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있고 성모 마리아가 있고 그죠? 예수가 있고 여기만 해도 신이 3명이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아까 모세부터 해가지고, 무슨, 그 나오는 사람들 전부 다 신이라고 하죠. 그죠? 적어도 기독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는 어떤 신입니까?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다고 나와있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걸 자꾸 신격고 하면서 뭘 빌미를 제공한다? 사이비 종교를 만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독교는. 그런데 이슬람은 어떻다? 아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유대교의 계승자고 유일신만 믿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하시겠지만 이런 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재밌죠. 목사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목사들은 교회가 다 독립이에요. 하나하나 지가 다 언젠가는 재림예수가 돼요. 안 되는 목사님들도 있겠죠. 근데 다 지가 재림예수가 되는 거예요. 좀 내가 신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이러면은 내가 재림예수 같은 거야. 왜냐면 몇백 명이 나한테 아멘 해갖고 뭐 하면은 막 해갖고 뭐 같이 뭐 코로나도 나누고 하는데 그렇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명리학을 가장 많이 욕을 치는데 기분 나쁘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다? 유대교가 어떤 것들이라 유대교는 몇천 년 동안,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주 멋있게 생각하는 게 그냥 이거잖아요. 탄압받는 우리 동족을, 그죠? 바다 갈라가지고 탈주시켜서, 그죠? 새로운 보금자리에 넣었다. 이랬는데, 새로운 보금자리 못 들어갔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까지는. 방황했다고 나오잖아요. 광야를 방황했다고. 40년을 방황했다. 그거로 계속 방황하고 있고, 계속 노비였다니까요. 그죠? 계속 노비였다니까요. 거기서 파생된 게 예수교인 거예요, 예수교. 그죠? 그리고 예수 자체도 저는 예수를 아주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왜 위대하게 생각하냐면, 예수가 못 박힌 이유는, 제대로 유대교 랍비라고 하죠, 그때는. 유대교 랍비한테 큰 교회를 가진 유대교 랍비한테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한다는 겁니까? 신도들한테 제대로 하고, 가진 거 베풀고, 그래 해라. 그래, 그만하다가 못 박힌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그죠? 시인으로 총괄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들이 그때의 예수를 못 친 목사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정강훈이는 지금 하나님도 죽는다 했었는데, 그걸 좋다고 밑에 막 믿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나 천주교의 교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부분이 이제 알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간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저런 게 무슨 목사야? 이러면서 그냥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종교도 계속 하시려면, 좀 이거, 알아서 자정을 해야 돼요. 자정을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되는 겁니다. 근데 저거 자정도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역사가 깊은, 우리 명량을 왜 건드리냐고. 그죠? 근데, 이번에 개척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나면, 제가 또 목사 손님 만나러 바쁠 것 같습니다. 걔들도 먹고 살아야죠. 그렇습니다. 이런 백데이터를 아시면, 사주명리 공부하는데 조금 더 도움도 되시고, 내가 헛짓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도 아시게 되실 것이고, 제가, 계속해서 드릴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통계학이 수학이니까 과학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아주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통계학이기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담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담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을 듣고 잘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보장은 없습니다. 그죠? 보장은 없지만, 이렇게 하면 잘 됐을 것인데나,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잘 되는 걸 보면, 그다음부터는 말 듣겠죠, 뭐. 말 안 들으면 때려치워버리고. 그죠? 그래서 너무 맹신하거나, 너무 정말 신비로운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이거 그거 해봐야 아무 필요 없겠네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하시는 걸 그러니까 앞에 강의 말씀드린 대로 계속 적용해 보시면서 아 내가 이런 예측도 가능해 이런 식의 눈도 생기네 이런 걸 자꾸 보시면 명리학이 늘어가실 겁니다. 그죠? 늘어가실 거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